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3월 둘째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가 좀 많습니다. 최대한 추려봤는데도 3개로 추려지지가 않아서 가져왔는데 최대한 빠르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뉴스, 오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저희가 이 뉴스를 다루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쏘공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죠.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이 토호제 해제라는 공.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최근에 잠삼대청에서 나오는 신고가들을 제가 정리해본 겁니다. 뭐 엘스 전용 84 30억 찍었죠. 뭐 주거단지는 더 갑니다. 재건축 때문에 엘스보다 어쨌든 더 좋게 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고 재건축이어서 토호제가 해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지위 양도가 가능한 매물들이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 자 레미안 대치팰리스 40억 찍었습니다. 40억.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이제 대형 주상복합이죠. 여기 전용 167제곱이 63억. 그러니까 뭐 잠삼대청 아파트 가리지 않고 다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주간 시세가 나왔죠. 주간 시세가 나와서 저희가 좀 앞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를 가장 최신 통계까지 가져온 건데요. 2월 13일 잠삼대청의 토호제가 해제된 다음부터 기울기가 정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평균이 0.2% 올랐고 강남 4구 평균이 0.58% 올랐습니다. 강남 4구 중에서도 이제 강동을 제외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송파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0.72% 한 주 만에 올랐고 강남이 0.69%, 서초가 0.62% 올랐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되고 급등이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해명을 연신 내놓고 있습니다. 급등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2월 28일에 한번 해명 자료가 나왔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 해제 후 잠삼대청 아파트 가격 급등 보도 관련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다. 그랬더니 2월 잠삼대청의 거래량은 87건으로 작년 1년 월 평균 거래량인 128건보다 적다. 그리고 매도자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호가만 상승하고 있다. 이 호가가 상승한 게 지수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급등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거래 가격은 그렇지 않다. 뭐 상승 하락 거래가 혼자하면서 특정 아파트의 지속적인 가격 급등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긴 합니다. 이제 거래량이 해제 전후 이제 비교해봐 14회 분석해봤더니 6건 증가했다. 6건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거래량은 신고기한 미도래 거래량 추가 등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월 거래량이 전체가 다 집계가 되려면 3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거래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3월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6건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간 아파트 가격 부동산원에서 맨날 내는 거 이거 호가도 반영이 된 거라서 지금 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 실거래는 많이 오른 게 아니야. 라면서 이제 실거래가 얼마나 찍히고 있는지를 실제로 이 서울시가 직접 뽑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약 해제 전과 후를 보면 물론 저희가 신고가는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거 갖고 오긴 하지만 여기서 서울시가 갖고 온 것도 동향층을 고려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오르지 않았다 혹은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신고가만큼 많이 올랐다, 요거는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거죠. 이게 뭐 저층 시세를 고려를 하면 하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로얄동 로얄층으로 비교하면 그게 아닌데 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평가라서 이게 좀 해명이 제대로 된 거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명 자료를 또 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22일간 실거래가 데이터 분석한 결과 지난번 해명 자료 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뭐 상승하락 거래 혼자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근데 하나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네 뭐 이제 허위 매물, 담합 이런 교란 행위 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왔죠. 조금 더 약간 시장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메시지가 좀 추가된 게 3월 9일 나온 해명 자료의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르겠습니다. 급한 건지 아니면 억울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2월 13일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3월 13일이죠. 오늘 촬영하고 있는 게 3월 13일이라서 이제 내일 올라갈 텐데 이제 한 달이 딱 지났어요.
물론 이제 날짜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한 달은 30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달 딱 거래량이 나와가지고 전후로 제가 잠수함대청만 뽑아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128건이었고 잠수함대청이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131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131건이 거래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3월 말이 되면 이것보다 더 증가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대청의 거래량이 한 달 전후로 놓고 봤을 때 증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상됐던 결과다. 일단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이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당시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이 상승이 나쁜 면이 아니라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표현을 쓰진 않지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의 목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상됐던 결과지 의도했던 결과랑은 좀 다릅니다. 예상됐던 결과라고 해서 서울시가 이걸 의도했다고 보긴 어려운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 입에서 직접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이 가격 상승폭 뭐 송파가 0.72% 오르고 강남이 0.69% 오르고 이런 게 예상한 수준 이내다. 지금 이 수준이. 그래서 3에서 6개월 정도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겠다. 그리고 과도하게 상승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재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상승하면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다시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눌러놨던 거를 풀면 이 정도 튈 수밖에는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당연한 거고 이거는 예상했던 수준 이내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 좀 지켜봐야겠다. 다시 말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정상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토어제의 영향을 지켜봤고 그거와 좀 연관되는 뉴스긴 하는데 2월달 가계대출 동향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계대출 동향이 나왔는데 2월달 가계대출이 다시 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가계대출, 금융권 가계대출 잠정 집계한 거 보니까 4.3조 도로 증가했다죠. 왜냐하면 1월에 가계대출이 극적으로 좀 감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좀 증가하는 추세고 토허제 완화 영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최근 지난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가계대출 추이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전체 파란색이거든요. 작년 이제 8월부터 규제가 들어가면서 쭉쭉쭉쭉쭉 하반기 들어서 연말 연초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2월 들어서 4.3조가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주담대만 5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출은 오히려 줄었고 계속 줄고 있는 추세고 주담대가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영향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 연초에 어쨌든 은행들이 작년 연말까지 지키던 총량 규제가 이제 다시 초기화가 됐죠. 0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대출이 좀 활발해졌고 특히나 이사철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완화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커지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거래량이 3,000호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2월엔 3,000호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가 3월 13일 오늘 기준으로 집계해봤더니 벌써 4,766건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집계가 완료가 되면 5,000건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집값 상승의 지속기간, 지역 확대 범위, 금융권 대출 태도 등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금리 수준이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또 단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가계대출 동향을 보여주시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수치는 실행액의 기준입니다. 실행액의 기준. 근데 보통 우리가 주담대가 실행이 되는 거는 계약을 한 다음에 한 2에서 4개월 뒤에죠. 보통 이제 23년 서울 기준으로 이 계약부터 잔금까지 걸린 기간이 60일부터 120일 이 사이에 들어간 게 전체 거래의 45.5%였다고 합니다. 23년 전체는 아니고 특정 시점에 이걸 집계했을 때 이런 동향이 나타났다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게 뭐 매년 크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허제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의 영향은 빠르면 4월, 뭐 늦으면 한 6월 정도부터 봐야 제대로 좀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허제를 해제한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집값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보통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많이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힘들고 불편한 거거든요. 이사철에 해지할 게 아니라 뭐 2022년 말 저희 기억하잖아요. 아주 막 급락하던 시기, 그때 해지했으면 지금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인데 뭐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왜 중요하냐? 바로 보유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국토부에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산정이 된 상태인데 이의 신청 받아서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전국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가격이 평균 얼마나 올랐나? 전년 대비 3.6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 대비 2배 이상 오른 7.86%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3.25% 올랐죠. 그래서 작년 상승폭보다도 2배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시세와 거의 그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이렇게 움직였고, 역시나 서울, 경기, 인천은 상승폭이 높았고 나머지 이제 지방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작년이.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25개 시군구별로 보면 서초, 강남, 송파 10% 넘었죠. 그리고 용산, 성동도 10%가 넘었고 마포가 한 9%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연초에 토어제 해제까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진구, 동대문구 이런 데들도 많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25개 시군구별로 보면 이렇고, 그래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국토부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계산도 해줍니다. 물론 이게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예상되는 아니에요. 그래서 레미안 원베일리 84제곱을 갖고 있으면 올해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게 작년보다 얼마나 오를까를 계산해 봤더니 작년에 1,340만 원 냈는데 올해는 1,820만 원 정도 낼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6% 정도 오를 것 같다는 거고, 여기 레미안 원밸리에 작년 공시 가격이 없는데 이게 준공이 되긴 했지만, 일찍 되긴 했지만 이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공시 가격이 공식적으로 산정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좀 늦어졌고, 근데 재산세는 어떻게 나왔냐?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산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가 나왔던 거고, 압구정 신현대 구차 111제곱을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 재산세 합쳐서 보유세가 올해는 1,84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계산해놨습니다. 뭐 대표적인 단지들 엘스, 마레프가 종부세는 안 나오던 단지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이 10여 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가 되죠. 공시가격 10여 원까지는 1주택자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해 드디어 이제 13억 1,60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 한가람, 리버뷰 자이, 풍림, 나머지 이제 다 종부세 0원이죠. 서울숲 리버뷰 자이도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가 되게 됐네요. 84제곱 기준으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사가 되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은 어디냐? 이제 또 관심사가 되죠. 이게 4년 연속으로 더 펜트하우스 청담 PH129죠. 여기가 가장 높았는데 에테노노 청담이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면적의 차이도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긴 하죠. 근데 전용 면적 가장 큰 게 244라서 그렇고, 에테노노 청담 복층형이죠. 464가 무려 200억 6천만 원 이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아파트 등극했고, 뭐 나인원 한남도에 레미안 원밸리도 굉장히 약진했습니다. 아리팡, 아크서울 포레스트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에테노노 청담으로 바뀌게 됐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네 번째 뉴스인데 제가 방금 이제 공시가격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보유세와 종부세가 매겨지기 때문인데 종부세를 그냥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누가 한 거냐? 바로 여당 국민의힘에서 종부세 중과 폐지하고 종부세까지 없애자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종부세까지 없애자라는 얘기는 하긴 했는데 힘줘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당에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고 3주택이 넘어야 이제 중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 종부세 세율을 보면 12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율 구간이 뭐 50억 원 이하 3%, 94억 이하 4%, 94억 초과 5% 이렇게 되는 건데, 여당이 이 종부세 중과 자체를 없애고 그냥 가액 기준으로 그냥 통일하자, 이 세율로, 현재 일반 세율로 통일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도
2023년에 한 번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 이 3주택에 그냥 3주택만이 아니라 2주택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중과세가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요거를 2023년부터 개정을 해서 지역 불문하고 3주택인 경우에만 중과세를 물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 세율도 조금 인하가 된 겁니다. 원래 이제 이거보다 더 세율이 높았어요. 최고 세율 6%까지 갔던 적도 있는데 중과세율이 인하가 됐고, 그다음에 1주택자 기본공제도 11억에서 12억 원으로 한 차례 완화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아예 중과를 없애자라고 여당에서 들고 나온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를 해소하자. 그리고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많아졌고, 이 똘똘한 한 채의 쏠림 때문에 집값의 천장,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반포, 강남 이런 데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다주택에 대한 중과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논리로 나왔는데, 그게 시장에서 아주 뭐 이렇게 확연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2주택까지도 어쨌든 지금은 일반 세율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고 정부에서 또 다른 얘기를 꺼냈는데, 이번엔 상속세 얘기입니다. 상속세 받은 만큼만 내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입니다. 상속세 논의가 지금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여당은 아니고 정부에서 또다시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2028년 개정을 목표로 상속세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만큼만 낸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장원 세무사님 불러서 인터뷰할 때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정부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라고 얘기한 상황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제 상속세 체계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인데, 유산세는 어떻게 하냐면 상속이 발생을 해서 총 상속액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상속액이 과표가 얼마인지를 본 다음에 과세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다 뗀 다음에 이 상속세를 상속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액이 발생하고 상속받을 사람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액을 상속의 수만큼 먼저 나눠요. 그 다음에 그 나눈 것들에 대해서 과표를 어딘지 보고 그 다음에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15억 원의 상속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3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5억 원에서 공제액이 뭐 빼지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공제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과표의 세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세율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총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 그걸 빼고 나머지가 이제 상속인들에게 분배가 되는 건데, 유산취득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15억 원의 자녀 셋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5억을 일단 3명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5억 원씩이죠. 여기다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과표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과표가 떨어지게 되고, 과표가 떨어진다는 건 세율이 낮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5억이고 자녀 3명이 균등 상속을 한다면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유산세 방식으로 하면은 세금이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 명이 2억 4천만 원을 내든 뭐 셋이 8천만 원씩 나눠서 내든 그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2억 4천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유산취득세가 되면 15억 원이 5억씩 나누죠. 그리고 유산취득세를 하면서 정부는 어떻게 하자고 했냐. 배우자 공제 10억, 자녀 공제 5억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5억씩 물려받았어요. 근데 자녀 공제가 5억이에요. 그러면 공제 5억에서 5억 빼면 0원이기 때문에 상속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세를 바꾸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 상황이고, 여당은 당연히 환영을 해서 야 2028년까지 갈 거 없어, 올해 입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저희가 2월 셋째 주 한 3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일괄공제랑 배우자 공제 합쳐서 18억으로 하자는 거를 먼저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4번째, 5번째로 뺀 이유는 사실 이게 바뀐다면 해당하는 분들이 전 국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뉴스예요. 근데 뒤로 뺀 이유는 결국에는 야당,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쥐고 있는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바꿀 수 있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좀 뒤로 미뤘는데, 어쨌든 여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종부세와 상속세 감세안을 내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대선 국면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고 주간 시세 살펴봐야겠죠. 주간 시세 서울 앞서 살펴봤던 대로 0.2% 올라서 지난주 0.14% 대비 상승폭에서 높아졌고, 전국은 숫자도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5%, 당연히 서울이 견인을 했겠죠. 지방은 다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서울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아까 저희가 강남, 서초, 송파는 살펴봤고 나머지 지역들의 시세가 어떤지 보면 용산구 0.23%, 지난주 0.1%, 0.23%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성동구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29%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도 0.11%에서 0.21%가 됐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노도강, 강북, 도봉, 노원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플러스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아주 뭐 큰 폭의 상승세라고 보긴 어려워서, 근데 어쨌든 이 온기가 마영성까지는 확실히 퍼져나갔고 0.2%의 상승폭이라고 하면,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강북권 외곽의 시세가 어떻게 될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청약 일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요거는 오피스텔이고요. 나머지는 뭐 무순위 임의 공급입니다. 신규 분양 여전히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둘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여러분들께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